잠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펜로스 증후군. 엄마, 강진은 좀 어때? 자꾸 눈을 감네. 기운이 없는지 통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엄마,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울지 마. 사실 울먹거리는 엄마보다 더 울고 싶은 것은 강희였다. 강쥐는 강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5년간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다. 어느 날 이모가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 데려왔다. 워낙 새끼일 때 데려온 터라 쥐처럼 작아서 강희 아빠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쥐 아니냐고 농담했다. 아빠의 농담에 강희는 화를 냈지만 강아쥐를 줄여서 강쥐라고 불러보니 작고 귀여운 강아지에게 딱 맞는 이름이었다. 또한 자신의 이름과 강자를 공유하니 마치 동생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쥐로 부르기로 했다. 강희는 5살 때부터 부모님께 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강희가 그토록 원하던 동생이 생기지 않아 부모님도 늘 아쉬운 마음이었기에 강희의 의견에 찬성했다. 강쥐가 강희에게 위로가 된 것은 단지 동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할 때 강희는 강쥐 덕분에 혼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사이가 나빠졌다. 특히 아빠가 엄마를 통해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거의 매일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특히 아빠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엄마는 아빠가 일은 안 하고 술만 먹는다고 비난했고 아빠는 엄마를 욕하면서 때렸다. 그러면 엄마도 지지 않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강쥐가 없었을 땐 이 모든 상황을 강희 혼자 견뎌야 했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하며 얼마나 불안에 떨고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강쥐가 집에 온 이후로는 그나마 견딜만 했다.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면 강쥐도 불안했는지 강희 품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위로를 받으려는 듯이 말이다. 강희 역시 강쥐를 꼭 안고 따뜻한 체온과 작은 심장 박동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다. 강쥐가 온 지 3년째 되는 해 부모님은 결국 합의 이혼했다. 강희 아빠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집을 나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생계를 위해 강희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하느라 고등학생이 된 강희를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강희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도 엄마에게 내색하지 못했다. 강희는 마음이 허전하거나 슬플 때면 집에 들어와 강쥐를 품에 안고 울었다. 강쥐는 강희의 눈물을 핥아주면서 강희 품에 가만히 안겼다.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 강희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취직에 성공했다. 덕분에 가정 경제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문제는 강쥐였다. 15살이 된 올해 초부터 점점 기력을 잃어갔다. 급기야 일주일 전에 찾아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는 강쥐의 상태를 노환이라고 진단했다. 더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강쥐를 품에 안고 집에 오면서 강희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모 집에서 어미 몰래 조심스럽게 담요에 싸서 데려왔던 날 강쥐라는 이름을 지었던 순간 부모님이 싸울 때면 강쥐를 품에 안고 울었던 것, 부모님의 이혼 후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강쥐의 위로 등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동안 강쥐에게 잘 못해준 것들도 생각났다. 무심하게 대했던 것이 기억나서 너무 속상했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와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소홀했었다. 강쥐가 놀아달라고 다가오면 저리 가라고 귀찮다고 밀어냈다. 강쥐를 보면 힘들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강쥐는 멀찌감치 엎드려서 멀뚱하게 그저 강희를 바라보곤 했었다. 사실 강쥐가 없었다면 강희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마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쥐는 가족이자 친구,
애인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강쥐를 멀리한 자신이 너무 미웠다. 강희는 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강쥐를 다시 데리고 자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다. 다음 날 출근하면서 강희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조퇴하고라도 달려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던 수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강쥐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는 것 같았다. 강희는 너무 기뻤다.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엄마에게 주말에 강쥐와 함께 공원에 가자고 약속도 정했다. 안도하는 마음으로 출근해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쥐가 의식을 계속 잃어간다면서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희는 회사를 조퇴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이라도 침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택시에 내려서 집으로 뛰어갔다. 강쥐의 심장은 가냘프게 겨우 뛰고 있었고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태였다. 강희는 강쥐를 안고 울면서 말했다. 강쥐야, 눈 좀 떠봐. 언니 왔어. 언니 왔다고. 강희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강쥐는 아주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리고는 잠시 후 심장 박동이 멈췄다. 한 생명이 강희의 품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 강희는 강쥐를 떠나보낸 지 반년이 넘도록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집에 들어가면 문 앞까지 달려나와 꼬리를 흔들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방문을 닫으면 문을 열어달라고 발톱으로 긁던 귀여운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더 이상 만질 수도 함께 놀아줄 수도 없었다. 강쥐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강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울어도 눈물은 계속 흘렀다. 주변인 중엔 강희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강희의 직장 동료나 친구 중에는 강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깟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리 야단 법석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타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강희는 소리를 질렀다. 그깟 개 한 마리라고요? 강쥐는 저에게 가족이었어요. 애인이었고 친구였다고요.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강희는 너무 화가 났다. 강쥐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략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대략 4가구 중에서 1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날 거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다. 혼자 살다 보면 편해서 좋기도 하지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연스레 반려동물을 키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족 공동의 삶보다는 각자의 삶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한 세대 간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가족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요즘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단절, 그리고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앞으로 이 자리를 반려동물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희도 그랬다.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을 견디면서도 강희가 크게 흔들리거나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강쥐 때문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엄마를 심리적으로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강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울지 못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됐던 거다. 아빠가 떠난 상황에서 엄마마저 무너지거나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강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힘들 때면
강쥐를 품에 안고 울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강쥐와 함께 장난을 치면서 기쁨을 나누었다. 강희에게 강쥐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였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얼마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애완의 의미는 사랑하여 귀여워한다는 의미다. 마치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반려란 짝이 되는 친구라는 의미다. 보통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동물에게 붙인 셈이다. 다시 말해 동물을 자신과 함께하는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동물의 주인보다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심리학에서 관계적인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애착을 꼽을 수 있다. 애착이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과 맺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애착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아기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진행하는 애착과 관련된 연구와 실험에서는 대부분 아기들이 양육자와 맺는 관계를 다루고 있다. 아기들에게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생존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아기는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돼야 양육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애착이라는 개념은 아기가 양육자와 맺는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애착을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 패턴을 애착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아기가 양육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양육자가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동물과의 애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인간과 인간이 맺는 애착과 얼마나 유사한지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기와 양육자 사이든 연인이나 친구 사이든 애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애착 대상과 이별하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통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분리불안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애착 대상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을 탐색하다가도 다시 애착 대상에게로 돌아와 편안함을 느끼고 애착 대상을 감정의 위로를 받는 안전기지로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 애착 대상이 그 고통을 완화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의 아기들이 양육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애착 대상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반려인은 반려동물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이 있고자 하며 반려동물의 상실에 고통을 느낀다. 또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반려동물이 제공하는 애정과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결국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애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근거에 상당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는 한결같았다. 반려동물 역시 인간에게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정과 사랑을 추구하듯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도 우정과 사랑을 추구하며 반려동물과 정서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해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관계 경험을 주기 때문이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면서 비일관되게 행동하는 인간보다 반려동물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애착 대상인 셈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존재는 반려인의 심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사랑했던 만큼의 아픔.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별을 경험한다. 학창시절에는 전학 때문에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학년이 바뀌면서 선생님과도 헤어진다. 졸업하면 정든 학교와 헤어진다. 친구와 싸워서 멀어지기도 하고 연애하다가 이별할 때도 있다. 이런 이별이야 시간과 용기를 내기만 하면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되돌릴 수 없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죽음, 형제의 죽음, 애인이나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친구의 죽음, 그리고 반려동물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기에 무엇보다 깊은 슬픔을 초래한다. 애정을 느낀 대상이 죽었을 때 겪는 슬픔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잔잔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개인마다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대상에 따라 느끼는 슬픔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나 친구 혹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의 깊이는 같지 않다. 왜 그럴까? 슬픔의 크기와 깊이는 죽은 상대가 자신과 객관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보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더 중요하다. 즉, 심리적으로 가까웠다면 많이 사랑했고 의지했으며 좋아했던 대상이 죽었다면 슬픔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심리적으로 멀어서 좋았던 감정이 크지 않았다면 슬픔의 크기도 작다. 이처럼 첫 번째 감정이 끝난 직후에 이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을 겪게 되고 두 감정의 크기 역시 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기의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감정이나 욕구를 비롯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동기라고 한다. 감정 역시 동기의 일종이다. 그런데 동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이런 변화는 패턴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립 과정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 상태와 반대의 상태로 변한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중립으로 돌아오지 않고 기대의 반대인 실망감으로 채워진다. 기쁨이나 즐거움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슬픔이나 고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령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물질을 섭취하면 처음에는 쾌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 쾌감이 끝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중립 상태가 될 것 같지만 아니다. 쾌감과 반대인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물질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결국 중독이 된다. 스릴을 추구하는 행동 역시 대립 과정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긴장과 공포를 경험하는데 이런 감정이 지나고 나면 이와 반대되는 감정인 이완과 편안함을 느낀다. 가수들이 열광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콘서트를 끝낸 이후로 공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건 역시 대립과정 이론으로 보자면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다. 강희가 그랬듯이 사랑하는 상대와 헤어져서 사랑이 끝나면 슬픔을 경험한다. 강희가 강지와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더는 함께할 수 없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희가 강쥐를 떠올리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그 속에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강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느라 강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뿐더러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엔 강쥐에게 짜증과 화를 냈다. 강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쥐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만약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랑이 끝나버리면 어떤 감정이 들까? 사랑의 반대 감정이 꼭 슬픔만 있는 건 아니다. 사랑의 반대 감정에는 짜증과 분노, 무시와 냉대도 있다. 부부 관계가 그렇다.
결혼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한다. 이는 단지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감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전과 같은 감정이 아닌데도, 즉 사랑이라는 감정이 끝났는데도 부부로 계속 함께 살아야 할 경우엔 미움과 분노가 솟구치게 된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의 변화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크면 부부를 전생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겠는가. 강희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강주에게 실증을 내고 강주가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함부로 대한 행동도 마찬가지다.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을 느꼈지만 성인이 되자 이 감정이 사라졌고 대신 반대의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랑이 컸다면 그만큼 사랑 이후에 겪는 슬픔이나 분노, 냉담함의 강도도 크다. 이런 면에서 강희가 강주의 죽음으로 느끼는 슬픔의 크기는 강희가 강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해준다. 강희가 강주와의 추억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면 우선 이 모든 감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크게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참으려고 한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것이냐는 타박을 듣기 싫어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느끼는 슬픔이나 죄책감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결국 강주와의 추억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지 못하고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을 겪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강주에게 화풀이 했을 때의 기억이나 강주가 떠나는 순간의 장면을 잊지 못해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다. 애도에도 단계가 있다. 마음 깊이 사랑했던 대상이 떠났을 때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사랑했던 만큼 슬프고 또 사랑했던 만큼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자책하기도 한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평소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사람은 감정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다. 이럴 경우 슬픔과 고통은 지나치게 커져서 이별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이 늦어지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사랑했던 대상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이 끔찍한 고통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애도는 아름다웠던 기억을 안고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단계다. 애착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의 심리학자 볼비는 이별했을 때 겪는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애착을 연구한 그가 이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생각하면 애착과 이별은 상반되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주제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다. 애착이 생겼다는 증거는 애착 대상과 분리되었을 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그 대상과는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거다.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면 대상이 사라졌을 때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볼비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애착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겪게 되는 애도의 반응을 4단계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충격을 받고 무감각해지는 단계다.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을 겪으면 금방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낸다. 힘든 일에 대해 나름의 방식대로 반응한다. 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힘든 일을 겪으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순간 멍해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넋을 놓기도 한다. 만약 이별이 갑작스러웠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강희도 강주가 떠나고 몇 주는 그렇게 지냈다. 그러다 사랑하는 강주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몇몇 업체에 연락해봤는데 모두들 반려동물의 장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았다.
반려인의 슬픔까지 고려해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속이 상하고 화도 많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괜찮은 장례업체를 통해 강쥐를 잘 보내주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희는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멍할 때가 많았고 강쥐가 떠났다는 사실이 순간순간 믿기지 않았다. 강쥐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도 몇 주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이후로 강희는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강쥐를 찾았다. 강희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강쥐가 달려나오지 않으니 강쥐야, 언니 왔어. 어디 숨었어? 라면서 집안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엄마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 강희야, 너 왜 그래? 강쥐 죽었잖아. 라고 말했다. 강희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행동을 멈추고 울기 시작했다. 가끔은 방 안에서 쉬고 있다가도 거실에서 강쥐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며 뛰어나가 강쥐를 찾곤 했다. 물론 강쥐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럴 때마다 강희는 거실에 놓인 아직 치우지 못한 강쥐의 애견용품을 붙잡고 울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강희의 행동을 봤다면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강희의 이런 행동은 애도의 두 번째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대상을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매는 행동을 보인다. 첫 번째 단계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다. 대상이 만약 죽었다면 죽은 사람과 이전에 친분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연인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재회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려고 애쓴다. 찾아 헤매는 행동을 하고 싶지만 스스로가 보기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참는 것이다. 자신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지내려고 애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감정을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평생 남을 수 있다. 또한 생각과 판단, 감정과 욕구 같은 마음의 여러 기능이 잠식될 수 있다. 애도의 세 번째 단계는 애착의 대상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다. 이때부턴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면서 빈 자리를 실감한다. 이 단계에서의 울음은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깝다. 입맛이 없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을 향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즉,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아무리 애써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이유도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랑했던 대상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때 느끼는 격정적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다 드러내고 나면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상태에서는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다. 반면 전 단계에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더 이상 그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서 극단적인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기에 이른다. 결국 두 번째 단계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애도의 네 번째 단계는 회복이다. 사랑하는 상대가 떠나는 순간의 고통스러운 기억, 상대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기억보다는 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일상을 잘 살아가게 된다. 감정을 억지로 참아내지 않도록. 상담하다 보면 가족이나 연인 등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때문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을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애착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애착 경험이나 이별 후 경험하는 고통은 비슷하기에 심리 상담에서는 똑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길 어려워한다.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좋아도 남들 앞에서는 웃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워왔다. 감정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힘들어서 티를 내면 너만 힘드냐? 다들 참는데 넌 왜 티를 내냐? 라고 한다. 기분이 좋아도 드러내기 어렵다. 내 기분이 좋다고 표현하면 너만 기분이 좋으면 되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불쾌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비난을 듣는다. 이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기도록 훈련 아닌 훈련을 받는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애착 대상이 떠났을 때는 더욱 그렇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슬픔과 분노, 우울을 숨기면 그 후유증은 실로 엄청나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 전문가들은 상담실에서만큼은 감정을 드러내자고 내담자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한다. 이때 많은 내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면 그때 일들이 기억나서 더 힘들어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감정을 드러내면 마음은 그 감정을 느꼈던 사건을 자연스럽게 기억해낸다. 감정과 기억이 강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힘들었던 기억 속의 사건을 계속 마주하면서 그와 동반되는 감정을 드러내야 더 이상 그 기억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애도 과정의 두 번째 단계, 즉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입장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애착 대상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와 헤어진 날, 만나는 동안 겪었던 좋았던 일과 슬펐던 일, 미안했던 사건과 고마웠던 사건 등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이 북받쳐 오를 것이다. 이때 참지 말아야 한다. 슬픔과 분노, 괴로움을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자. 소리내어 크게 울어도 좋고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질러도 좋다. 발로 바닥을 굴러도 좋다. 나 자신을 해치는 행동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뭐든 해보는 거다. 애착 대상과 함께했던 순간이 담긴 자료가 있으면 활용해도 좋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 더욱 분명하게 떠오르면서 그때의 감정과 지금 상실로 인한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때 이야기를 듣는 상대는 그저 상실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된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느니, 감정이 너무 과하다느니 하는 평가는 절대 금지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만 힘들어해. 남들도 다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건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뿐이며 자신의 과한 감정 표현을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는 생각에 위축된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말로 감정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심리 상담에서는 종종 그림을 활용한다. 빈 종이에 애착 대상을 그리게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림을 그리면서 떠나버린 대상을 떠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애착 대상만을 그리는 것도 좋고 애착 대상과 함께했던 어떤 경험을 그리는 것도 좋다. 그림을 그리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림 그리기를 마치면 상담자에게 그림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드러내도록 격려를 받는다.
심리 상담에서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빈 의자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의자를 2개 준비하고 두 의자 사이를 약간 띄어서 서로 마주보게 한 후 한 의자에 앉는다. 비어있는 맞은편 의자에 자신을 떠난 애착 대상이 앉아 있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그 애착 대상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본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 애착 대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별했을 때까지의 일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좋았던 것, 속상했던 일, 화가 났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대화하듯 말하면 된다. 또한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말이나 살아있을 때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을 이야기해도 좋다. 애착 대상이 떠난 후에 계속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면 좋다.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힘들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된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고 울거나 웃으면서 마치 살아있는 상대와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다. 애착 대상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면 이제는 애착 대상이 앉아있다고 가정했던 맞은편 의자로 옮겨 앉는다. 자신이 애착 대상이 되어서 건너편 의자를 향해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듯 이야기를 한다. 애착 대상과 오랜 시간 함께했다면 그가 뭐라고 말했을지 충분히 헤아려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애착 대상을 사랑했듯이 애착 대상 역시 자신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테니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 두 의자에 번갈아 앉으면서 못다 나눈 대화를 더 이어나갈 수도 있다. 고통을 넘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애착 대상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이별의 순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또는 상대와 지내면서 나쁘게 대했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한다. 강희도 그랬다. 품에 안은 강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다. 강쥐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몸이 축 늘어지는 그때의 경험은 무섭고 슬펐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강쥐에게 못되게 대했던 기억이 자주 떠올라 괴로웠다. 강쥐와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분명 있었을 텐데 왜 잘 기억나지 않고 못되게 굴었던 기억만 떠오르는 걸까? 인간의 뇌는 어떤 순간에 하나의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그와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엄청 화가 났으면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슬프면 동시에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애착 대상이 떠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괴로움, 분노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기억은 슬프고 힘든 경험으로 가득 차버려서 좋았던 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애착 대상에게 편지 형식의 감사일기를 쓰는 거다. 하루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다.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쓰는 것도 좋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애착 대상이 그리울 때마다 과거의 경험 중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긍정의 단어를 넣어서 글을 쓰면 좋다. 사랑, 희망, 아름다움, 환희, 기쁨, 행복, 설렘, 흥분, 감사, 활기, 선물, 귀여움, 즐거움. 편지 형식의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애착 대상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대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감사 편지를 쓰는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처방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 편지는 2000년 이후 심리학계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심리학자들은 감사 편지가 가진 놀라운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감사 편지를 쓴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쓴 사람들에 비해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감사 편지를 쓰는 사람에겐 신체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 비밀은 인간의 뇌에 있다. 감사 편지를 쓰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와 즐거움을 느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복측 피계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감사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사 편지가 자기 자신에게나 편지를 받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편지 형식의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때로는 보고 싶은 마음에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할 것이다. 애착 대상이 현재 자기 옆에 없다는 걸 인지하게 돼 다시 힘든 마음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이다. 그 감정은 중요하니 그 감정마저도 편지에 쓰면 된다. 보고 싶다고 써도 되고 지금 내 옆에 없어서 화가 난다고 써도 좋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마음은 다시 평안해질 것이다. 꾸준하게 일기를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줄어들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애착 대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가끔씩 일기를 쓰지 않는 날이 생길 거고 그 기간이 점차 조금씩 길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됐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마지막 편지를 쓰자. 강쥐야, 오늘이 마지막 일기야.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은 모두 나에게 축복이었어. 지금은 내가 내 옆에 없어서 허전하고 슬프지만 이런 감정까지 느끼게 해준 너에게 많이 고마워. 너와 함께 보낸 모든 추억을 평생 간직할 거야.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줬던 널 기억할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잘 가. 안녕.